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동영상 전달 장치 1번 다시 1번이죠. 이제 문제로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부품들은 다 했고, 이제 번외로 이제 남은 부품 커버였죠. 커버 3번. 저번 영상에서 특수수상을 적용해서 우리가 치수 기입하기 전까지 도면의 형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치수를 기입을 하고 이제 치수 공차라든가 끼워 맞춘 공차 등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할게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앞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름하고 이제 길이 쪽 기입을 해주면 되고요. 치수 기입은 이제 요거 요거 하나의 뷰, 하나의 이제 단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이쪽에다가 남겨놓은 이유가 있겠죠. 저거를. 자, 어찌됐든 이제 지름 쪽 치수를 일반적으로 기입하는 게 더 편하니까 지름 쪽 치수를 먼저 기입을 할게요. 치수를 기입을 하실 때는 이제 작은 치수부터 기입을 하시는 게 치수를 전개할 때 유리하다라는 거는 죄송해요. 앞에서부터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쪽 치수, 그러니까 직경이 작은 쪽부터 기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DLI 여기 기입할게요.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빼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중간에 이제 빈 공간 있잖아요. 빈 공간. 그 치수에 있는 위치까지의 길이상의 이제 빈 공간. 가급적이면 요게 짧은 쪽으로 빼주시는 게 치수 보조선의 중복이 좀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짧다든가 그러면 형상을 이해하는데 좀 오해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반대가 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 거리가 짧은 쪽으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짧은 쪽인 이쪽으로 뺄게요. 첫 번째니까 여긴 전 12mm 띄울 겁니다. 12mm. 이렇게 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지름 기호 붙여줘야겠죠. 파이. 자, MA로 옆에서 우리가 기입했던 머리끈을 이용을 했었죠. 요거를 그대로 푸에서 갖다 붙여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이제 공차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 공차냐, 이제 끼워 맞춘 공차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뭘 봐야 돼요? 조립도를 봐야 돼요. 조립도를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운데 축이 지나가고 커버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간혹 가다가, 요거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진 않는데, 여기가 붙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붙지 않았죠. 붙으면 안 돼요. 일단은 축은, 회전 방향에 대해서는 베어링하고만 다 있어야 돼요. 다른 애하고 다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떠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요 치수라든가 요 구멍 치수를 똑같이 동일하게 그렸다고 한다면 잘못 그린 거겠죠. 왜냐면 저희가 닿는 순간 베어링의 의미가 없어요. 마찰을 저기서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마찰을 줄이려고 베어링을 썼는데, 베어링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저기 절대 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단점은, 이제 이런 시스템의 단점은 무조건 여기로 안쪽에 이제 유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셀 수밖에 없어요. 그 새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OLCL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OLCL이 닿는데, 그럼 OLCL이 닿으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느냐? 근데 OLCL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미세하게 극소 부분만 닿죠. 거의 라인의 형태로, 선의 형태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 면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OLCL의 재질은 겉에 표면은 러버, 고무죠. 고무다 보니까 축이 그냥 OLCL을 갈아버리면서 가면 돼요. 회전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 마찰에. 물론 마찰이 아예 추가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미세하게라도 추가가 되는데 이제 전체적인 동력에서 손실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OLC를 쓴다. 왜냐면 그거보다 안쪽에 있는 이제 오일들이 누유되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여기는 이제 닿지 않았다. 즉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하는 일이 없으면 그냥 일반 공차로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직경, 이쪽이 작죠. 그 다음에 작은 직경, 이쪽이 작다. 요건데, 요거보다 더 작은 직경이 여기 있어요. 요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걸 먼저 기입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 어차피 지금 전 중앙에서부터 기입을 했고, 얘는 중앙에서 벗어난 애기 때문에, 번외로 생각을 해서 일단 여기부터 기입을 할게요.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 12mm를 띄우기 좀 힘들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죠. 자, 여기다 붙여주고 여기서 요거 2mm 제가 돌출했으니까 10mm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단 파이를 붙여줄게요. 파이 붙여주고. 자, 여기도 이제 생각해야 될 거. 공차. 일반 공차냐, 끼워 맞춘 공차냐, 뭐, 시소 공차를 줄 거냐, 뭐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뭐가 껴지나요? 여기는 오일실이 껴집니다. 오일실. 자, 오일실이 껴진다. 예, 이미 결론 났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오일실에 저게 오일실을 이제 낄 때, 설치할 때 어떤 이제 제약사항이 있나?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일실로 가죠. 오일로 검색을 해서 오일실로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부착에 관련된 건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수치들을 볼 건 없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이고, 너무 내려왔다. 요 밑에 요거. 밑에 써있는 요 비고입니다, 비고. 요걸 봐야 돼. 자, 오일실이 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 요거는 우리가 접대 봤죠. 네, 축을 여기 이제 축 부품 정의할 때 봤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바깥 지름에 대응하는 하우징 구멍. 지름의 허용차는 원칙적으로, 자, H8로 한다. 대문자 H8. 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거, 딱 오일실만 접촉을 하죠. 오일실만 껴져요, 저 구멍에는. 왜냐면 오일실을 위한 하우징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기는 뭐 공차 간의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 규격에 나와 있는 얘를 무조건 적용해야 돼요. 이 값이 아니면 H8이 아니다. 다른 공차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감점입니다. 대문자 H. 그렇죠. 요 한 칸 띄웠는데 한 칸 띄우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저도 실물 때는 이제 공간을 좀 좁게 차지하기 위해서 저걸 안 띄웠었어요. 안 띄웠었는데, 지금은 실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저거 구분해줘야 됩니다. 한 칸 스페이스를 띄워주는 게 맞아요. 자꾸 이제 저거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답을 찾는다면 띄워주는 게 정석이에요. 왜냐면 치수 값하고 공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띄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띄워줬고요. 붙여 쓴다고 해도 그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채점관이다라고 하면 저거 안 띈 거 가지고 감점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실제 제가 채점관이 아니어서 뭐라고 딱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지름이 있죠. 요거 기입하려니까 더 작은 지름이 요 반대쪽에 있네요. 요거 먼저 기입할까요? 땅 이렇게 4.5. 요때 이제 우리가 관건으로 봐야 되는 건, 저는 지금 얘하고 위치를 딱 맞췄거든요. 여기 얘하고 위치를 딱 맞췄는데, 만약에 이제 요 끝에 요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닿는다라고 하면은 위치를 서로 나눠줘야 돼요. 분리해줘야 돼요. 한 층을 분리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치수 기입 앞에 파이브 주줘야겠죠. MA. 이렇게 4.5의 구멍인데, 이게 단순히 파이만 붙여야 될 게 아니라 이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러면 개수도 적어줘야죠. 그래서 이제 요 앞에 4 곱하기는 소문자 X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 다음에 한 칸 띄는 겁니다. 요거는 룰로 정해져 있어요. 제도법에. 요 붙여서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저도 실무 때 저렇게 붙여서 썼는데, 원칙적으로는 띄는 게 맞습니다. 원칙을 지금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 붙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잘못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에 따르면 잘못한 건데, 저도 실무 때는 붙였었어요. 왜냐면은 저렇게 스페이스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실무하다 보면은 치수 기입하는데 방해 요소예요. 왜냐면 공간을, 치수 길이가, 문자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도면에 배치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피하고 싶은데, 원칙적으로는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라. 이게 치수 값만 따로 볼 수 있게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띄워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가죠. 여기는 제가 볼 때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웠네? 라고 하지만 아직 파이 안 붙었죠? 파이 붙였는데도 안 싸웠네? 자, 그 다음에 뭐 안 붙었어요? 수량.
수량인데 이게 이제 강사님들 보면 일본 강사님들은 자 얘에다가 수량을 붙였으니까 얘는 안 붙여도 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잘못됐냐? 이거는 솔직히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케이스 규칙에서 뭐라고 제도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없거든요. 없는데 저는 실무 때 어떻게 했느냐? 붙였습니다. 여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상황을 겪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무조건 세트로 구성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는데 간혹 가다가 요거 세 개는 카운터가 있는데 얘는 카운터가 없어. 얘만 없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거를 통합해서 저렇게 적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3으로 하고 아래쪽에 별도 기입해야지. 왜냐면 여기에 이제 단면이 없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쳤을 때는 상관없는데 단면이 만약에 얘가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얘가 하나 없다. 얘는 있고. 그러면 단면상에서 벗어나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런 개수 문제. 그리고 이게 단면에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대각으로 있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애매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저는 도면은 명확한 게 좋아요. 확실성을 가지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별도로 숫자를 기입합니다. 얘도 수량을 별도로 기입해줘요. 근데 이제 이거 기입 안 한 걸 제가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요쪽을 기입 안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좀 합리적인 주장들이 있어요. 합리적인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반박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들 선택의 몫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기입을 한다고 하면 치수를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수량을 양쪽 다 따로 써준다.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이게 답이라고 얘기 안 해요. 제가 선택한 스타일이다. 근데 그럼 이 스타일로 이게 간혹 가다가 요쪽에 이제 요 수량 기입 안 하시는 강사님들 일부가 이렇게 기입하면 감점입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얘기예요. 그건 근거가 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근거가 없다고. 저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선생님 기획에서 저렇게 기입하면 감점해요. 제가 채점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감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면에 대해서 진짜 뭘 또 모르는데 채점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큐넷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만약에 진짜 그런다면. 실제 큐넷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채점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알겠어요. 요거랑 세트니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해요. 생략할 수 있는 거지 생략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를 부릴 수는 없는 거예요. 생략 안 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난 두 개 다 명확하게 적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있지.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이제 카운터 보호잖아요. 카운터 보호. 카운터 보호니까 여기서 이제 치수가 하나 추가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 뭐냐? 요 카운터 보호의 깊이 치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직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치수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죠. 이때 뭐예요? 싸우네. 이렇게 싸워요. 싸우면 얘 반대쪽으로 넘겨볼까요? 반대쪽으로 넘기면 안 싸우나? 안 싸우네. 저는 반대쪽으로 넘길 것 같아요. 얘를 옮기기보다 반대쪽으로 넘길 것 같아요. 안 싸우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제 가온 깊이가 4.5다.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실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느냐. 저는 이제 자격증 공부하면서 이걸 처음 알았어요. 야, 저런 식으로도 기입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케이스 규격을 뒤져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입하라고 케이스 규격에도 이런 식으로 기입하는 기법이 있다라고 소개가 나와 있는데 대신에 케이스 규격에서는 이렇게만 나오진 않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걸 이용해서 기입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저는 실무 있을 때 이걸 이용해서 기입을 했지 이렇게는 잘 기입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치수 기입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요거 하나로 통합해서 합니다. 통합해서.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수량을 적잖아요. 수량을 적으면 그 수량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서 하죠. 대신 단점은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기입했다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도면에서 공간이 남죠. 도면의 공간에 충분히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이렇게 하나의 폼 안에다가 하나의 양식 안에다가 여러 개의 도면을 넣는 형태에서는 이렇게 기입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 하나 부품의 이제 공간이 최소가 되면 최소가 될수록 저 한 장의 도면에 좀 더 많은 양의 부품을 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폼 다도를 할 때는 이게 맞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뭐 그 이전에도 얘기했고 요새 실무에서는 1폼 다도라는 게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폼 다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뭐 특수한 업종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진짜 꼭 1폼 다도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요새 아직까지도 1폼 다도를 쓰는 특수한 상황성을 가진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게 두 개의 부품을 항상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같이 봐야 돼, 이 두 부품. 그럴 때 이걸 두 장의 도면 따로 놓으면은 그 두 장의 도면을 따로따로 찾아가지고 봐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이걸 하나의 도면에다가 같은 두 개의 부품을 갖다 놓자. 그러면은 바로 한 장의 도면만 꺼내도 두 개의 부품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1폼 다도를 쓰지. 요새 쓰는 1폼 다도는 뭐 종이 용량을 줄인다든가 뭐 도면 양을 줄인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1폼 다도를 쓰지는 않아요. 제도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폼 다도가 아니고 1폼 1도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없다. 일반적으로 도면에서는 공간이 남아요.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세로형보다 가로형 도면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양쪽 공간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형 도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지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를 안 지우면 좋은 게 뭐냐? 작업자들이 카운터 보어의 위치가 명확하게 보여요. 이렇게. 원에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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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가서 저렇게 4개네? 이게 훨씬 작업자들은 보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는 좀 다르다. 그럼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기입을 하느냐? 이제 요걸 다 기입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여기서 지시선을 뽑아요. 지시선 이제 엑셀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할게요. 60. 자, 각선 60도 선 만들고 전 여기서 이제 12mm 똑같이 띄워주거든요. 12. 이렇게 가이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LE 퀵리더죠. 퀵리더를 쓰는데 이거를 처음에 붙여주는데 어디다 붙여주느냐? 예전에 저 실무할 때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요 다음부터 수평 전개할 거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거든요. 일단은 문자폭 지정하지 않고 엔터 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줄 문자 나왔을 때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건데 일단 대충 쓸게요. 이렇게 되면 화살표가 어디 붙어요? 큰 원에 붙죠. 저는 실무할 때까지는 저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실무 거의 다 끝내고 제가 강사가 되고 나서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케이스 규격을 딱 보니까 이전에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왜냐면 케이스 규격엔 얘를 여기다 안 붙여요. 어디다 붙이느냐? 작은 원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왜냐면 메인은 요거예요. 4.5파이. 얘가 뚫리는 거고 이걸 기준으로 볼트를 체결할 때 볼트 머리를 숨기기 위해서 카운터 보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가 따라오는 애야. 그러니까 메인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메인한테. 그렇죠? 메인한테 붙여주는 거. 요게 맞는 거다. 만약에 이렇게 기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자, 그럼 이제 제대로 기입할게요. 자, LE. 자, 요 안쪽에 있는 작은 원에다가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수평 전개할 거니까, 다음 점은 지정 안 하고, 엔터. 자, 문자폭 지정 안 하고, 엔터. 그쵸? 그 다음에 여러 줄 문자 나올 때 써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써줘요. 4. 이제, 저는 실무할 때, 숫자 쓸 때 저 구분자를 여기서는 곱하기를 썼는데, 소문자 X로. 원래 전 다시를 썼어요. 근데,
지금 제도법상에서는 곱하기가 표준으로 돼 있어요. 곱하기가. 저 곱하기가 저 수량 표기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표기할 때도 곱하기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사 피치 M4 곱하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곱하기를 저 수량 표시할 때 쓰면은 혼돈의 여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도법상에서는 아직 그게 표준이 곱하기로 바뀌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무에서는 다시를 더 선호합니다. 다시. 그래서 전 시험 때 다시 썼는데 지금은 이제 전산응용기계도 기능사에 대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곱하기로 쓸게요. 곱하기 소문자 X. 자, 이렇게 한 칸 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뚫리는 구멍이 4.5파이잖아요. 그래서 프로 C. 이게 파이죠. 4.5. 그쵸? 그리고 한 칸 띄고 여기서 이제 뒤에다 뭐를 해느냐? 4.5파이를 드릴로 뚫어라. 드릴이라는 작업을 명기를 해줘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드릴 이렇게 한글로 쓰시면 돼요. 영어로 할 때는 뭐예요? 영어로 할 때는 다 쓴다 그러면 DR ILL 드릴 이렇게 적는 건데 한 칸 띄어야 되는데 안 되네. 한 칸 띄고 드릴 이게 적어야 되는데 이게 실무 때는 저거 저렇게 다 안 쓰고 약자로 씁니다. DR 드릴이다. DR이라고 쓰면 다 드릴로 알아봐요. 이렇게 써요. 지금은 이제 전산응용기계 기능사 기준으로 하니까 한글로 쓸게요. 드릴.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입니다. 한 칸 아래로 내려와요. 행을 바꿔요. 그래서 엔터. 지금 다음 줄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다음 줄 입력을 하면, 다음 줄은 뭐를 쓰냐? 카운터 보호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C, 그리고 C, 반영처럼 해야죠. C, 그 다음에, 엔터. 엔터가 스페이스바. 해서 한 칸 띄고, 한 칸 띄는 거 아니지. 치수를 먼저 써야지. 8이죠, 8. 예, 카운터 보호 직경은 8이니까 8.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여기 이제 카운터 보호라고 적어야죠. 근데 이걸 한글로 하면 뭐냐면, 자립. 그리고 한 칸 띄고, 깊이. 깊이가 얼마다? 한 칸 띄고 4점. 이렇게 적어줘. 한글로 하면. 이거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자립하기를 이제 카운터 보호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COUNTER, 이렇게 해서 그냥 BOA, 보호를 다 쓰느냐? 아니에요.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줄여서 카운터 C, 보호 B. 12.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거 약자라고 중간에 점 찍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12. C.B. 저는 근데 실무에서는 C.B를 적긴 했어요. 12. 카운터 보호. 그렇죠? 카운터 보호하고 깊이. 깊이도 뎁스잖아. D, E, P, TH인가? 예, 네, 뎁스. 뎁스잖아. 이게 깊이인데, 요걸 다 쓰는 게 아니라, DP. 대문자로 DP 이렇게 했습니다. DP 얼마? 맞죠?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뒤에 왜 수량, 밑에 8파이는 수량을 안 적나요? 이건 세트, 말 그대로 세트예요. 하나의 문장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세트 구성이에요, 세트 구성. 예. 중간에 하나 세트 빠지면 어떻게 해요? 세트 빠지면은 걔만 지시선 따로 뽑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없죠. 왜냐면 배열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은 배열이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면 안 친 곳에 만약에 그 배열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없는데 얘는 배열이 다 보이는 상태니까 딱 해놓고 다르게 돼 있는 애만 지시선 따로 뽑아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세트 구성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름에다가 수량을 당연히 기입 안 하는 거죠. 저 카운터 보호 지름에다가. 자, 요건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할게요. 자립하기. 깊이. 아이고, 영문으로 적었네.
안 떼이고. 네. 그래서 자 끝내야 되니까 엔터. 그리고 다음 줄 더 이상 안 쓸 거니까 엔터. 이렇게. 중간에 스페이스가 두 번 들어갔나 보네.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렇네요. 자, 그리고 자, 좀 옮겨줄게요. 왜냐면 저 이게 60도가 딱 안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무브로, 아이고, 무브로. 네, 얘를 선택하고 요 점을 잡아서 게다가 자꾸 이상한 에러를 띄우네요. 자꾸 텍스트 쓰는 거 기준으로 나오는데 왜 그러지? 요즘 들어서 제 캐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저 텍스트 쓰는 게 계속 안 바뀔까? 네, 커서가 지금 텍스트로 나오죠. 네, 계속 요성이 계속 발생하네요. 요거는 잠깐 해결하고 나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저장하고 파일 닫고 다시 여니까는 제대로 되네요. 자, 다시 무브. 여기 찍고, 이제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길죠. 네, 제일 길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에서 우리나라 이제 제도 규격에는 저기 한글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 한글을 안 써요. 그리고 요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벤터 써보신 분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식으로 기입할 때 기호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기호가. 자립하기는 이제 자립하기 기호가, 자립하기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자립하기 기호고요. 깊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깊이는. 아이고, 잘못했다. 수평하게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거기서 수직하게 선이 내려오고, 선 끝에 화살표가 이렇게. 요게 이제 요 깊이에 대해 깊이 기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쓴다 그러면 이제 인벤터에서 쓰는 저런 기호를 쓰는 쪽이 더 나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글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영문도 길잖아요. 자립하기 하면 카운터 4. 그 다음에 깊이 하면 depth.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는 어떻게든 줄여서 써요. 알파벳을 가지고. 드릴은 dr. 자립하기는 cb. 깊이는 dp. 이렇게 줄여 쓰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 기호를 쓰느냐, 기호, 인벤터는 저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 그리는데 크게 부담 없어요, 인벤터는. 그러면은 뭐예요? 오토캐드에서는, 오토캐드에서 저거 넣어주는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저걸 일일이 그려야 돼. 그것도 문자 중간에다가 그려 넣어야 돼. 안 써요. 네, 기호도 안 써요. 기호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토캐드 가지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든 도면에 있는 모든 말들을 거의 웬만하면 굳이 한글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절대 한글을 안 써요. 그게 도면 작성할 때 도면 치수 쪽에서 한글이 거의 대부분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글로 쓰면 너무 길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잘 안 씁니다. 그럼 이제 인벤터 쓰시는 분들은 이 기호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럼 인벤터 쓰시는 분들이 기호를 쓰느냐? 아닐걸요? 네, 실무에서 인벤터 쓰시는 분들도 영문으로 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약자. 왜냐하면 이 기호를 오토캐드로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다 영문으로 써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약자, 뭐 드릴은 dr, 자립하기 cb, 깊이는 dp. 이 약자는 가공 작업자들이 다 알아봐도 이 기호 넣으면 전화 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상한 그림 그려놨는데 전화 와요. 왜? 저런 걸 저 기호를 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저 기호를 알고 있는 사람의 명맥이 끊겼어. 제도법상에는 다 있어요. 저 기호들이 아직까지도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고 인벤터에 자동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뭐 인벤터를 개발한 미국에서는 저 기호를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떤지 그래가지고 저 기호가 메인으로 나오게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는 저 기호를 거의 안 썼어요. 국내에서 이럴 때 저 기호 쓰면 가공작업자들이 저기 이 뭐야? 이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 쓴다. 못 쓴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쓴다. 인벤터도. 그런 일이 되죠.
아, 그럼 걔네들이 공부가 부족하니까 걔네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기는 하죠. 근데 이제 본인이 불편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계속 가공작업자한테 아니 그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이거는 케이스 규격에 있는 기호인데 그러면서 설명을 계속 해줘야죠. 아니 그건 자립하기 기호고요. 그건 깊이 기호고요. 네, 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현실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전산응용 얘도 기능사는 이제 케이스 규격이 나와 있는 거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 거니까 뭐 써도 문제는 없겠죠? 예, 저 기호를 써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오히려 실무는 이쪽을 더 선호해요. 왜냐면 도면에 여유가 공간이 많으니까 우리 뭐 1폼 다도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거 안 적고 요렇게 기입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때 요렇게 기입하면은 감점이냐 아니냐? 감점 이거 하면 안 되죠. 예.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기계설계 산업기사를 땄지만 제가 시험 봤을 때 요렇게 기입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예, 요렇게 기입 안 하고 그건 어차피 측면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측면도를 써가지고 이렇게 기입했어요. 물론 이제 저걸 감점 당했냐 안 당했냐는 모릅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 감점 당한다고 해서 제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감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합격했어요. 저는 이걸 썼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강사님들이 하는 게 있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여기에도 이제 밑줄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좀 애매한데 원래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밑줄 들어가, 여기도 줄이 들어가게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닌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실무에서도 그걸 꼭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 실무할 때 안 하거든요. 실무할 때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뭔 상관이야? 못 알아봐? 이게 같은 하나의 지시라는 걸 몰라? 이 두 줄이? 그거 안 해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꼭 하죠. 그래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이거 하라 그래요. 이거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60도짜리 지워버렸는데 이거 살려놔야 돼. 대충. 혹시 모르니까 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무브 해가지고 얘를 잡고 이것도 살려놔야지. 이건 왜 안 살려놨지 내가? 이 수평. 무브 해가지고 이 문자를 선택을 해서 문자를 이렇게 해서 이 문자 사이 중간이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마우스를 쭉 움직여요. 밑으로 쭉 움직이면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5.3308만큼 지금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5.3308. 그럼 이거 저는 딱 떨어뜨리기 위해서 밑으로 쭉 내려서 5.3mm 내릴게. 3mm 내리면 따라올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요 앞에 요 그립점이 있거든요. 그립점을 잡아가지고 위로 수직하게 5.3mm를 다시 올려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치고. 그럼 가운데 왔죠. 근데 밑에 줄이 없잖아. 밑에도 줄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5.3 내려서 5.3 내려서 수직선을 긋고 길게 빼요. 그리고 여기서 X라인으로 수직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트림 잘라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게 웬 뻘짓거리야. 저는 시험 때도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저 뻘짓거리를 하고 있지? 저게 그렇게 중요해? 꼭 저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왜 중요해? 결국 이제 이게 제도법상에 있기는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이제 저 두 줄이 이 지시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저거 안 해준다고 명확하지 않아? 왜 저래야 돼? 그래서 인벤터에서 이 상태 만들려고 그러면은 조금 피곤하죠. 짜증나죠. 설정 바꿔줘야 되고. 그 피곤한 짓들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쓸데없는 격식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치수 문자 이렇게 딱 간격 띄우는 거 딱딱 맞춰야 됩니다. 저 한 거 보면 딱딱 맞히잖아요.
저는 이건 쓸데없는 격식이라고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실제로 도면이 보기가 좋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다고 도면 보기가 좋아? 아까 그렇게 하면 도면 보기 안 좋아?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쓸데없는 격식들을 너무 따지는 것 같다. 어찌됐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거 안 해도 이렇게 기입했다고 해서 만약에 감점을 한다. 그러면 이 채점관도 정신 상태가 뭔가 이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 사이에 줄을 넣는 경향이 있는 것 뿐이지, 이 방식이 제도법에서 인정 안 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인정되는 방식이에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저 여러 줄 나왔을 때 표현해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벤터 설정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저 스타일이 여러 줄 나올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있는 거 웬만하면 다 인정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게 문제가 된다. 조금 전 이해가 안 나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방법도 있다. 근데 요걸 해줄 거냐, 요걸 해줄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산항형 시에도 기능사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해주는 순간 뭐예요? 아이고. 이걸 해주는 순간 뭘 해줘야 돼요? 얘를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공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산항형 기능사에서는 이제 얘를 쓸 일이 거의 없다.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시험 때 썼던 게, 저는 이 측면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형상이었어요. 그 형상 자체가. 완전하게 이제 얘로 정의될 수가 없는 형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가 들어왔고, 그 김에 이제 요거를 작성을 한 거죠. 이렇게 작성 안 하고. 그러니까 요것도 작성법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짝으로는 이제 얘죠. 여기에서 이제 얘는 이제 요 끝이죠. 요 끝을 잡고 여기서 이쪽으로 10mm. 자, 이렇게 띄우고, 자, 직경 네,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공차는 조립도 보면은 없겠죠. 네, 없어요. 요 직경에 대해서는 뭐 저 직경이 뭐 껴지는 거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차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뭐예요? 여기. 자, 여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직경 32. 자, 여기 이제 공차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에 껴진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이제 끼워 맞춤 공차를 봐야죠. 자, 끼워 맞춤 공차 하려면, 우리가 이제 원래 여러분들 끼워 맞춤 공차 할 때 이제 끼워 맞춤 공차 표를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할 때 지금 표가 필요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끼워 맞춤 공차 표를 좀 볼게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끼워지는데, 결국은 이제 얘가 커버가 이제 본체에 있는 베어링 하우징 구멍에 딱 맞게 껴지면서 뭐예요? 센터링 하는 거죠. 센터링이 되는데, 그럼 껴지는 거니까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여기 오일실 오일실 홈 할 때는, 오일실은 뭐예요? KS 규격 요소잖아요. KS 규격 요소니까 KS 규격에 얘를 설치할 때는 그 구멍이 어떤 공차로 제작되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걸 봤는데, 지금 얘는 껴지는 게 누구한테 껴져요? 본체 1번. 본체에 껴져요. 그렇죠? 본체는 내가 설계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커버도 내가 설계한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계한 것끼리야. 그러면 어떤 규격표에 나와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끼워 맞춤의 개념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이제 외워야 되는 게 있다. 뭐냐? 구멍은
H7, 대문자 H7. 그리고 축은 G6 또는 H6. 근데 일반적으로 전산응용 KD 기능에서는 H6를 많이 쓰더라.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제 H6가 맞아요. 맞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G6를 쓰는 회사가 더 많아요. 왜? 이건 제가 설명을 했어요. G6가 좀 더 조립성이 좋아요. 왜냐면 틈새가 더 넓어요. 예. 끼워 맞춤에서 헐거운이라는 게, 헐거운 끼워 맞춤을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조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헐거운 끼워 맞춤을 쓰는데 그 중에 조립성이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틈새가 많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 조립하기 쉬워요. 그게 G6죠. H6로 하다 보니 너무 틈새가 빡빡하다. 조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무에서 선택한 게 뭐예요? 그거보다 한 단계 줄여서 G6를 하자. 네,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G6, H6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답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본체 여기서 H7이 결정이 났죠. 여기 안 띄웠네. 앞에서는 띄웠는데 여기 앞에서는 안 띄웠는데 뒤에서는 띄우고 있죠. 예, 여기서 띄웠고 예, 일관성 있게 갈게요. 띄울게요. 왜 안 띄웠니? 여기는 H7이에요. H7. 근데 여기는 못 바꿔요. 이게. 여기 값이 얘랑 싸우네. 싸우면 좀 돌려줘야지. 안 싸우게. 돌려줄게. 요 치수 선하고 간섭되는 거는 안 돼요. 돌려줘야지. 여기 왜 이렇게 됐지? 돌아갔지? 네, 이렇게 간섭 안 되게 돌려주고. 전에도 간섭되게 배열했었나? 자, 어쨌든 다시 본제로 돌아와서 얘는 이제 H7이 결정이 났어요. 이거는 못 바꿔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단순히 부품 하나에 의해서 결정난 게 아니에요. 얘가 껴지는 거니까 H7도 결정난 게 아니라 얘랑 두 개가 조립돼요. 베어링이랑. 이 두 개의 관계에서 결국 KS 규격에서 정의되고 있는 끼워 맞춤과 그 다음에 내가 설계한 부품 간의 끼워 맞춤과 두 개가 충돌이 되는데 얘는 운이 좋게 충돌이 안 된 거죠. 얘가 베어링 조건에서 H7이 나왔어요. 그 값이 KS 규격에서. 아싸 잘 됐다. 두 개가 싸우지 않고 됐다. 그러면 이 H7은 못 바꿔요. 값을. 그쵸? H7은 값을 못 바꿔요. 이러면 끼워 맞춤 공차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뭐냐? 기준 구멍, 기준 축. 뭐가 돼야 될까요? 이때는 기준 구멍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구멍에 있는 끼워 맞춤 공차 값을 KS 규격에 있는 걸 따라갔기 때문에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끼워 맞춤 공차표에서 기준 구멍과 기준 축이 있는데 뭐가 기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어떤 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멍이 가공하기 어려우니까 구멍이 기준이에요. 예, 아니에요. 그런 얘기 없어요. 무조건 구멍이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구멍이 기준일 거면 이 표는 없어야지. 없어야 돼요. 이게 이제 뭐를 먼저 쓰느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이제 KS 규격에서 누가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공차값을 바꿀 수 구멍의 공차값을 바꿀 수 없다. 아니면 축의 공차값을 바꿀 수 없다. 이거에 결정 나면 만약에 축의 걸 바꿀 수 없다 그러면 기준 축이 되는 거고 구멍 걸 바꿀 수 없다면 기준 구멍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설계적인 개념인데 설계에서 내가 구멍을 먼저 설계했어. 그러면 기준 구멍이 되는 거고요. 축을 먼저 설계했어. 그러면 기준 축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기준 구멍이냐 기준 축이냐 어느 걸 볼 거냐 결정이 나는 거지. 구멍이 가공이 어려우니까 왜 안쪽 걸 가공하는 거니까 그 강사님 말은 이거예요. 강사님 말은 안쪽을 구경하니까 안쪽은 가공하기 어려우니까 안쪽 거 먼저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설계하고 있어. 설계하고 가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안쪽 거 구멍이 가공하기 어려우니까 공차를 나중에 다른 걸 지정을 해주면은 축 기준으로 지정을 해주면 그 공차를 못 맞춰요? 아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야?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일부 강사님도 그렇게 강의하시는 거 계신데. 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느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어느 값이 고정이 되느냐. 어느 값이 먼저 설계가 됐느냐. 이게 더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멍이 케이스 교회에서 값을 못 바꿔요. 이상하게 되면 이제 기준 구멍을 보는 거죠. 기준 구멍에서 H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축은 뭐에서 결정이나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골라야 되는데 이것 중에 뭘 골라도 다 감점하면 안 돼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채점하시는 분은 저 안에 있는 것 중에 뭘 골라도 응시생이 어떤 걸 골라도 뭐 우리가 잘 안 쓰는 거 있죠. F6, F7. G6하고 H6는 자주 쓰는 거죠. 저건 감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H6, H7, H6, H7. 요 세 가지 잘 안 나오는 거죠. 저거 선택하면 틀려야 되느냐? 아니요. 맞는 걸로 해줘야죠. 왜? 조립상황은 헐거운 조립상황이고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는 저거에 저 끼워 맞춤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나와 있지 않으면 헐거움 조건 내에 H7의 구멍을 기준으로 헐거움 조건 내에 있는 그 어떤 걸 쓰더라도 감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왜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G6, H6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느냐? 실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G6와 H6로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 가서 위에 고참한테 물어보면 이거 축 공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야 그냥 G6 그거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오랫동안 이제 이어져 오면서 그냥 관습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권장하는 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H6 해라. 실무 가셔선 웬만하면 G6 하셔라. 물론 이제 실무에서도 좀 특이한 회사가 있어요. 그냥 H6 쓰는 특이한 회사가 있긴 한데 요새 실무 거의 대부분의 추세는 G6입니다. G6고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 있는 대부분의 추세는 H6예요. 그래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H6를 쓰셔라. 근데 원론적으로는 요 안에 헐거움 안에 H7 구멍의 헐거움 안에 있는 그 어떤 공적값을 쓰더라도 채점과는 절대 그것을 감점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감점한다 그러면 큐네 채점관들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H6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H6가 들어갔고 그러면 다 됐고 그 다음으로 큰 직경은 여기 PCD네요. PCD 배열원이죠. 배열원 DLI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10mm 띄우고요. 자, 요 앞에 파이 안 붙이죠. 왜냐하면 앞에 P. 이거 소문자 썼네. P.C. D 한 칸 띄고 이렇게 적어줄 거니까. 네. 자꾸 얘기를 하지만 PCD 해놓고 뒤에 파이 붙이시는 분들 네. 틀린 거예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틀렸어요. 이래도 되지 않나요? 틀렸다고요. 예. PCD 지름이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름을 한 번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PCD가 나오면 반드시 파이는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요 PCD는 여기다도 기입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요렇게 기입했다. 그럼 이걸 여기다 기입할까요? 여기다 기입하는 게 옳을까요? 네,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요 카운터보어에 대한 치수를 여기다 기입했다 그러면 DDI로 여기다 기입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파이가 나오는데 PCD가 안 나오는데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근래에는 저거 PCD 표현 안 쓰고 파이라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전 모르겠어요. 실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답지에서도 제가 기여할 때도 얘기했죠. 요거 PCD라고 안 쓰고 그냥 파이 붙이시는 분들 계세요.
잡지들 보시면 강사님들이나 교재, 실제 시중에 팔고 있는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왜냐면 그거에 대한 구분이 경계가 좀 모호해요. 명확하게 케이스 교육에서 어떻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PCD를 썼다고 하면은 파일을 안 붙이는 건 맞고 이렇게 파일을 그냥 써도 된다라고 하면은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걸 파일을 저는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 입장은 이건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파일을 써서는 안 된다. 왜? 여기를 파일을 쓰는 순간 그냥 지름하고 혼돈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PCD로 써주면 PCD를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면 절대 저거를 파이로 오해 안 할 거예요. 이걸 파이로 오해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름으로 오해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형상이다, 가공해야 되는 형상이다, 형상의 치수다, 아니다예요. 잘못하면 저 40파일을 가공을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가공 접자가. 왜? 저걸 형상에 대한 치수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제 대부분 실무에서도 잘 모르는 게 여기서 이 파일을 없앨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파이가 한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앞에다가 P. 이거 잘못됐다. 컨트롤 Z 더블 클릭. 자, 앞으로 와서 P. C. D 한 칸 띄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파일을 붙이고 PCD를 같이 쓰는 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오토캐드의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이 시작을 했어요. 파일 못 없애네? 그냥 앞에 PCD 붙여야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없앨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되네? 애매하네? 그럼 여기도 뭐지? 똑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입할 때도 프로 C 이렇게 해줘야지. 이래야지 똑같이 보이니까. 이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PCD 뒤에 파일을 붙이는 게 일이 잘못된 건데 왜 시작됐냐면 이 캐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오토캐드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마디로 멍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이걸 다 버려놨어, 실무에서. 근데 이 파일을 왜 못 없애요? 없앨 수 있어요. 뭘로? 머릿말로. 딱 선택하고 컨트롤 1번 특성창 띄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1차 단위에 치수 머릿말, 꼬릿말이죠. 이 머릿말에다 뭘 해줘요? 여기다가 P. C. D 하고 한 칸 띄운 다음, 스페이스 한 칸 띄운 다음에 엔터를 치면 기존의 머릿말이었던 파이가 사라지면서 PCD만 들어간다. 그래서 저 DDI에서 저 PCD만 쓰는 게 불가능하지 않은데, 그쵸?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 기입을 한다면 이렇게 기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카운터 보호를 가공하는 사람은 요거 하나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치수를 볼 때는 이 뷰 하나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치수를 따로 볼 거는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만 봐요? 방향성이 카운터 보호의 방향성. 근데 그 방향성도 여기에 나와 있잖아, 외형선으로. 거의 이걸 볼 필요 없어요. 저 카운터 보호 가공하는 사람은. 카운터 보호 가공할 때는 이 한두 면 보고 끝내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치수를 여기다 이쪽 뷰에다 저 배경을 넣을 거야, 저쪽 뷰에다 배경을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사님들, 전산을 그리시는 강사님들이 치수를 왜 이쪽으로 뺐다, 왜 이 뷰에다 뺐다, 왜 정면도에다 뺐다, 왜 우측면도에다 뺐다, 왜 평면도에다 치수를 뺐다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 나름의 설명이 있어줘야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학생들이 들어봤어야 본인도 실제 실무 가서 도면을 작성을 할 때,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해가면서 치수를 기입을 하는데, 지금 학원 강사나 아니면 이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시는 강사님이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교재들이나 다 어떻게 해? 그냥 내가 기입한 거 보고 똑같이 따라서 기입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무 가서 애들이 치수 기입하라 그러면 기입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강사님들인데 직업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아니지. 심지어는 그 강사님이 키치에서 기입하는 것도 기준이 없어. 내가 유튜브에서 몇 개 봤는데, 계속 지금 몇 번 얘기하지만 그 학원 이름 대놓고 걸어놓고 영상 올리고
전산기기 기능사 프리 영상 올리고 뭐 그런 데들이 있는데 보면은 개판 5분 전 기준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기입해. 치수가 있기만 하면 된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캐드를 가르쳐. 전산기기 기능사 수업을 하고. 생각 없이 그냥 치수만 뽑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왜 그딴 식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내가 학원 강사님들을 욕을 안 할 수가 있어? 모든 치수를 기입하는 것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뽑는지 다 이유가 있다고. 하나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학생들한테 다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는 거야. 오죽했으면 다른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나한테 배우는 학생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저는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이 교재에, 이 답지에 나와 있는 대로 기입해. 그냥 그걸 외워. 그게 수업이니? 넌 대체 뭘 가르치고 있니? 네가 강사 맞니? 양아치지? 그러고 돈 받아 먹잖아. 그 학생한테 뭐? 수업료. 그런 양아치, 생양아치가 어딨어. 뭘 알려주고 돈을 받아. 알려주니까 돈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알려줄 건 하나도 안 알려주고 돈만 낼름 받아 챙기고 뭐 물어보면 야 거기 있는 대로 해. 야 내가 그려준 대로 해. 네가 그려준 대로 하는 게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다고 학생은. 그래야지 본인도 그렇게 판단해서 하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알려달라는 학생은 진짜 훌륭한 학생이에요. 좋은 학생이고. 왜? 관심이 있다는 거고 자기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다는 거야. 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 학생은. 네가 알려준 거를 그냥 따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너처럼 판단해서 하고 싶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묵살을 해버리면 어떡해. 돈을 받아 처먹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입했고, 그 다음에 기입해야 될 거, 요거네요. 가장 큰 이제 외경이 남았죠. 외경. 자, 요렇게. 이 치수도 이쪽 방향으로 빼는 이유는 이게 반대쪽으로 빼면은 일단은 요 빠져나왔을 때 여기서 형상이 또 돌출돼 있잖아요. 이러면 상당히 먼 거리로 나가게 되고, 그쵸? 먼 거리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치수 보조선들하고 치수선들하고 간섭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빼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가장 이 형상이 갖고 있는 최외곽과 가까운 쪽으로 뽑는 거죠. 예. 아까 이제 최초에 했을 때 요거하고 같아요. 얘도 여기 가까운 쪽, 끝단하고 가까운 쪽으로 치수를 뺐잖아요. 얘도 이 치수를 가지고 있는 끝단하고 가까운 쪽으로 빼주는 거.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래야지 도면이 보기 깔끔하고. 그렇죠? PCD도 마찬가지. PCD 요거 기입한 것도 왜 이쪽으로 안 뺐어요? 이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단까지 거리가 좀 있고 여기는 끝단하고 다로 붙어 있고 붙어 있는 쪽에서 나와주는 게 맞고 가공 방향도 이쪽에서 들어가죠. 가공 방향하고도 맞고 이렇게 돼. 그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치수기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쪽으로 빼주면 왜 이쪽으로 빼주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MA 자 지름 걸어주고요. 파이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저 지름에 대한 공차는 그냥 바깥이잖아요. 바깥 없겠죠. 일반 공차로 가겠죠. 일반 공차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직경에 대한 거 다 기입했고요. 이제는 이제 길이에 대한 건데 카운터보어 깊이는 먼저 기입을 했어요. 카운터보어 쪽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남은 거 깊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이제 여기서부터 요 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 단. 솔직히 말해 요 사이에 있는 게 제일 애매한데 이게 한번 해보죠. DLI. 자 여기서 요 안쪽에다 기입할게요. 이렇게 땅. 자 삐져나가죠. 물론 이제 얘를 내가 억지로 우겨 넣을 수 있기는 해. 이렇게. 근데
삐져나간 건 저 정도 공간에서 저 안쪽에 치수를 넣으면 치수가 잘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캐드에서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건 아니다. 근데 굳이 이제 억지로 이렇게 기입하겠다 그러면 기입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뺄 거예요. 저거를. 위쪽으로 빼면 이제 얘랑 싸울 거니까 아래쪽으로 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니까. 물론 이제 얘 치수를 전체적으로 밀어줘도 돼요. 바깥으로 밀어주고 해줘도 되는데, 그러면 또 도면 공간이, 도면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지니까, 그냥 이렇게 뺄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3mm다.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죠. 얘는 가공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가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얘는 이쪽으로 가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3mm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얘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면을 기준으로 기입해야 돼요. 얘는. 그러면 얘도 한번 기입해 볼게요. 자, 얘랑 일치하게 넣으면 당연히 싸우겠죠. 이렇게 싸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 너무 가까워. 이거 이렇게 기입해 놓으면 잘못하면 얘랑 얘에 대한 치수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기입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입하시면 안 되고, 얘는 여기다 그냥 우겨 넣으시던가. 우겨 넣으시던가. 자, 얘는 좀 옮겨줄게요. 딱 저렇게 중심선에 딱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까지. 한 10mm. 이렇게 와서. 여기 치수 보조선 이렇게 살짝 나와 있죠. 여기 겹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CAT 2급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요게 외형선이죠. 요게 외형선이죠. 치수 보조선 겹쳐도 상관없어요. 실무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수문선이다. 요거 처리해줘야 돼요. 왜냐면 수문선에 중간에 끊어져 있는 단락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해줘야 되는데, 수문선이 아니고 외형선이죠. 외형선은 뭐 출력하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전혀 문제 안 돼요. 이렇게 기입을 해준다든가. 요거 말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요 내부 요거 치수기, 그 다음에 요거 치수기, 여기 이제 목깎이죠, 목깎이 치수기. 요거 해줄 때, 저 부분 해줄 때 그때 해줘도 되거든요. 자, 그거 얘기 나왔으니까 어차피 이분 처리할게요. 자, 어차피 이제 여기 치수 기입해야 되는데, 이게 기입돼야 되는 게 일단 이제 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거리. 0.7이죠. 뭐 이거 이제 어떻게 저게 0.7이 나왔느냐는 이전에 저거 형상 최초에 일반 투상으로 그릴 때 설명을 했으니까 그쪽 영상 가서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치수 어디를 뺄까요? 뺄 때가 애매하죠. 공간상으로 상당히 애매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요 사이에 이렇게 놓을 거야? 요 사이에 이렇게 놓을 거야?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애매하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각도예요. 여기서 이제 이 각도 뺄 텐데, 이 각도 이제 싸우고 난리가 났죠. 이쪽으로는 어떻게 빼도 싸워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치수를 여기다 몰아 넣는다? 상당히 애매하고요. 여기 반지름은 잘 들어가려나? 블레서 반지름은? 여기도 지금 공간을 전혀 여기 이제 틈새로, 얘처럼, 얘는 아까 제가 돌려서 수정을 해놨죠. 얘처럼 이 틈새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형태의 치수 사이즈죠. 이 상태에서 저기다 치수를 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제 상세도를 써야죠. 상세도. 상세도가 번거롭기는 하지만 필요할 때 써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전체 영역이 상세로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세를 저는 타원 형태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EL
C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을 어디다 놓을 거냐 여기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길이를 요 정도 뺄까요? 절반 정도. 그리고 얘는 얘가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대충 정해주면 돼요. 대충 정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뷰가 이게 몇 번째냐? 우리가 이제 여기 상세 B 썼으니까 상세 C로 나오면 되겠네요. C로. 그러면 이쪽으로 지시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얘랑 싸우네요. 아래쪽으로 뺄까? 이거 아래쪽으로 옮길게요. 아래쪽으로 나와야 지시선이 안 싸울 것 같아.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위쪽에는 지금 요 치수가 있기 때문에 치수하고 지선이 싸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 싸울 데 없죠? 그러면 이제 12mm 오면 이 정도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L이 여기 교차점에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수평하게 전개할 거니까 그냥 엔터. 다음 점 지정 안 하고 교차포가 없으니까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C 그렇죠?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엔터. 이제 무브 옮겨주고요. 자, 요 상세 표시의 지시선은 뭐가 화살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 선택하고 컨트롤 1번 특성창 닫고 체험이 아니라 없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요거 이제 지워주고 요렇게 상세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C 커피. 자, 요거랑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다 들어가서 바깥으로 삐져나온 것까지 다 선택을 하고 이쪽으로 옮겨주죠. 이렇게. 자, 만약에 이제 요렇게 아래쪽으로 하기로 했으면 치수는 위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치수는 이제 위쪽으로다 기입해 주는 게 적절하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릭.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워줘야죠. 스케일 SC 전 2배만 키울게요. 2배. 2배. 키워주고, 그 다음에 해칭. H. 해칭은 이제 이쪽 영역에 안시 31로 해서 이쪽 영역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이게 좀 너무 들촘촘하다라고 생각되면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을 한 번만 클릭해야 되죠. 한 번만 클릭을 해서 이 스케일을 0.5로 바꿔주시면 좀 더 촘촘하게 작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요? 여기서 기입해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1.4가 나오는 거는 지금 스케일을 2배를 키웠죠. 당연히 1.4가 나올 거예요. 1, 2. 그 다음에 요 각도. 30도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여기 목깎기. DRA로 여기서 이쪽으로 빼줄게요. 자, 얘도 이제 0.5가 나와야 되는데 더 크게 나왔죠. 당연히 스케일을 2배로 키웠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요? 이 값들을 원래대로 하려면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1번. 특성창에 가셔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 맞춤이 아니라 뭐지? 1차 단위. 1차 단위에서 선형치수 측척을 2배 커졌으니까 2배 키웠으니까 반대로 0.5 절반으로 줄여줘야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치수 값을 지우고 이제 그냥 직접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세서 뽑을 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실무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좀 무식한 방법이다. 좀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답게 유식한 방법을 쓰셔라. 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7.6을 솔직히 저는 이 상황이면 여기다 기입을 안 해요. 너무 억지스럽게 밀어붙였죠. 왜냐면 이걸 다른 데 기입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 이제 여기 이렇게 빼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얘도 똑같이 MA 속성복사로 이렇게 절반으로 가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얘는 바깥쪽으로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빼줄게요. 이게 훨씬 더 안전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상세 요거 라벨 붙여줘야죠. CO CO 자 복사해서 자 여기서 여기 밑에다가 붙여주고 상세 C로 바꿔주겠습니다. C. 이게 훨씬 깔끔해요. 네, 이 상세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러면 훨씬 깔끔합니다. 7.6도 되는 게 깔끔하죠. 만약에 이거 7.3,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7.3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차 꼭 붙여주세요. 7.3으로 하시는 분들은 뒤에다가 플러스 0.1에서 0에서 플러스 0.1까지 밖에 공차를 허용하지 않겠다. 마이너스 공차 허용하시면 그렇게 해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 7.6이니까 충분히 싶어요. 상관없습니다. 일반 공차 빠진다고 해도 7.5일 거고, 그렇죠? 7.5일 거고, 7.5면 걔가 이제 두꺼워지는 게 0.3 정도니까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가 실무할 때는 저 두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올 시리즈 약간 0.1mm 삐져 나온다고 해서 뭔 대수냐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요 내부에 있는 길이들은 다 끝났어요. 그렇죠? 길이들은 다 끝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강사님들은 뭐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잠깐 칠게요. 여기서 요거 기입하고 그 다음에 이 치수를 여기서 요거 기입하고 그 다음에 요 전체 길이를 딱 기입을 하고 치수 기입 끝났습니다. 딱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런 강사님들한테 배우고 계신 분들은 당장 집어치우세요. 딴 데 가세요. 진짜 근본이 없는 분들이세요. 진짜 근본 없는 분들입니다. 도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모르는데 그냥 어거지로 수업하고 계신 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3. 얘는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느냐. 근데 요게 아까처럼 이제 여기서 연달아서 들어오면 안 되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느냐인데 연달아서 들어와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언제냐면 지금 요 커버가 주물이면 연달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요거 기입 안 하고 치수가 요 치수 기입하고 요 치수 기입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주물이면 이 부분이 주물로 끝나는 부분이에요. 가공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가공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주물은 가공 방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 길이에서 남는 거리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도 주물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저희가 재질 선정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 끝에가 못따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주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가공이에요. 주물로 특정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설계가 잘못됐다.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목각기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의미 없던데 목각기가 가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공 자체가 피곤할 뿐이지. 어렵고 피곤할 뿐이지 가공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말이 안 되는 설계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실무적으로 봤어요. 내가 사장님이면 이렇게 설계한 사람은 불러다가 퇴사 준비하세요. 얘기할 거예요. 물론 이제 한 번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죠. 한 번 하면 주의하겠죠. 이렇게 하면 가공이 난해해지지 않습니까? 가공비가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피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반복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랑 같이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권고사직을 요청할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이라면. 그렇잖아요. 회사에 지속적인 피해를 안 치는 사람이, 안 키는 사람인데, 도면적인 개념이 없다는 얘기고, 저렇게 계속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차이는 있어요. 만약에 이제 주물이라고 하면, 단계로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다단.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 여기까지 거리죠. 이 거리. 4.5로 돼 있죠. 그래서 10mm. 할게요. 이렇게.
자, 10mm, 여기 4.5mm, 여기 가공이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직경에 대한 가공이죠, 요 직경. 원래 이제 이 직경일 테고, 요 바깥에 있는 이 직경일 테고, 거기서 깎아가지고 이 직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가공 방향이 어디예요? 가공 방향은, 이쪽에서 이쪽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요 끝에 있는 요 면을 기준으로 치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수를 제가 자꾸 찍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공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치수를 기입을 하면 어떻게 기입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입을 하면 어떻게 돼? 치수가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빠져나와요.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제가 선택할 땐 반대로 했잖아요. 네, 반대로 했는데, 왜 그랬냐? 그렇게 기입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체 치수를 기입하고 나면 싸울 거고, 싸울 거면 얘를 바깥으로 빼줘야 되고. 그쵸. 빼주는 건 가능해요. 나중에 수정 가능하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그런 거를 미리 예측을 했다고 하면 저처럼 한 번에 이렇게 기입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필요해요. 내가 캐드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치수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오늘 내가 치수를 이쪽 방향으로 빼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반대쪽 방향으로 빼야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계속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무조건 강사님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을 학생들이 얻으려면 강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지. 해줘야 학생이 알지. 왜 안 하고 그냥 네가 기입하래도 그냥 따라 그리라 그래. 그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4.5가 중요한 거는, 이 깊이는 공차가 없어요. 왜냐면 이 깊이에 관련돼서 거기에 그 깊이에 관련해서 뭐가 닿는 게 없고, 그냥 이만큼의 갭이 떠 있습니다. 이제 솔직히 여기를 파준 이유는, 간혹가다 이제 이런 질문을 분들이 계세요. 여기 그냥 이게 일자로 여기 안 파져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네,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너링에 닿잖아요. 그럼 이너링과 닿아서 마찰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에 이너링이 여기면 최소한 요거보다 1mm 정도는 더 파줘야 돼요. 최소한 이제 이 직경 정도는. 이게 얼마야? 반지름이 대충 11.2니까 12라고 보고, 지름을 최소한 24파이 정도는 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접촉이 어떻게 돼요? 아우터링, 바깥쪽 링에만 접촉, 베어링의 바깥쪽 링에만 접촉을 하고, 내측 링, 이너링에는 접촉을 안 한다. 그래야지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파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거는 파져 있다라는 거지, 이 파진 거의 직경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1mm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돼요. 닿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저 부분이 모두, 저 파진 부분이 1mm만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왜 이렇게 깊게 팠냐? 얘는 이 라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깊게 판 거예요. 라운드를 구성하기. 굳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전산학연 기계도 기획사 시험 문제 설계되어 있는 설계 시스템을 보면은 설계하는 애들이 뭘 몰라. 그냥 기념 없이 막 설계해. 이렇게 파놓으면 사장님한테 욕 먹기 딱 좋아요. 뭐 사장님이 설계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욕 안 먹겠는데, 그래도 몇 년 회사 운영하다 보면은 돈 나가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설계하면은 돈 나간다라는 건 감 잡거든요. 사장님한테 욕 먹기 딱 좋은 거야. 얘 뭐 하는 애지? 왜 이딴 식으로 설계하지? 그냥 간단하게 그냥 1mm만 살짝 파면 되는데? 그거거든요. 이 전산학연 기계에서 이 문제 이거 시중에 돌고 있는 거 보면, 야, 얘네들 설계 왜 이따위로 하냐? 설계 쥐뿔도 모르네? 이런 생각 드는 게 확 많다니까요. 그래요, 뭐, 어찌됐든. 그래서. 자, 어찌됐든 그렇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고. 자, 결국 이제 요건데, 요거는 공차가 없고, 얘는 이 깊이는 뭐 이미 충분히 공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요 깊이에 대한 공차는.
OLCL에 대한 그 앞 단계에서.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길이에 대한 공차. 그게 중요하게 되는데, 일반 공차냐? 일반 공차예요. 일반 공차를 적용하는데, 일반 공차라는 게 앞에서도 이제 몇 번 얘기가 나왔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플러스 0.1, 플러스 마이너스 0.1,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치수는 저 길이 4.5를 보고, 이제 케이스 기교에 있는 공차표를, 일반 공차표를 보고 확인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 전산응용기계 기능사에서는 그걸 제공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반 공차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라고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의 길이가 플러스 0.1이 길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0.1mm 짧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려놨죠. 자,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요 길이가 4.4가 나왔어.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4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나머지 부분들이 딱 정치수로 가공돼 있어. 베어링도 정치수로 가공돼 있고, 베어링 하우징 깊이도 정치수로 딱 가공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1mm가 남겠지. 남으면 뭐가 문제될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얘가 이 상태에서 0.1mm 간격을 왔다 갔다 이렇게 놀 수는 있어. 너 놀면서 약간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진동을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동작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그렇죠? 왜? 여기가 남남성이 노는 것 뿐이야. 그 노는 것 때문에 약간의 진동이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그런 거죠.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근데 반대로, 자, 얘가 0.1mm가 더 길다. 4.6이야.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요 끝이 딱 맞았어. 맞았으면 어떻게? 여긴 떠야지. 뜰 수밖에 없잖아. 중간에 우리 못 꼈어요? 가스켓 꼈어. 왜 꼈어? 안에 있는 오일 누유되지 말라고 꼈어, 가스켓. 그쵸? 근데 틈새가 저렇게 0.1mm가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새야지. 뭐가? 오일이. 그리고 0.1mm가 떴어. 그럼 작업자가 가만히 있을까? 저 틈새 없애려고 어떻게? 있는 대로 볼트를 쪼여. 쪼였는데 베어링이 딱 막고 있어. 더 이상 못 들어가. 어떻게 돼? 예, 볼트가 부러지겠지. 왜? 안 쪼여지니까 있는 대로 계속 돌릴 거 아니야. 토크 계속 올라가는데. 안쪽에서 볼트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야? 일반 공차에서 일반 공차인 건 맞는데 플러스 0.1은 안 되네? 저렇게 되면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한 번 했었잖아. 쭉 가운데 요 길이. 요거. 요 길이. 아무 공차도 없어 보이지만, 일반 공차야. 일반 공차인데? 뭐야? 안 되는 게 있네? 뭐가 안 돼? 플러스 하면 안 돼. 왜? 베어링이 껴. 플러스가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밖에 허용을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마이너스밖에 허용을 안 한다. 얘도 뭐야? 똑같네? 플러스는 문제야. 마이너스는 허용이 안 돼.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기입해. 끝내면 안 돼. 근데 시중에 있는 답지에 보면 저기에 공차가 안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기 공차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제 공차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가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차를 봤더니 선생님은 0에서 마이너스 0.1까지 허용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봤더니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5 이렇게 적어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은 뭐예요? 마이너스로 가는데 공차를 좀 더 타이트하게 가겠다.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야. 왜? 실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정밀하게 공차를 제어할 때는 좀 100분의 몇 단위로 그렇게 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로 가공을 안 하려고. 왜? 제로 가공은 너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해서 제로 가공을 안 하려고 제로 쪽을 마이너스 0.02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초이스고. 근데 그거랑 똑같이 안 해도 감점 안 돼. 단지 이 상황을 파악을 했느냐. 마이너스는 되고 플러스는 안 돼. 이거는 판단이 돼야 돼. 치수기 입하는 사람. 단품도 치수기 입하는 사람은 이거 판단돼야 돼요. 조립도 보고. 이게 판단이 안 된다? 그럼 더 공부해야지. 이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야. 왜? 장비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자, 특성 선택하고 특성 컨트롤 1번 가서 저는 이제 공차를 이용을 하죠. 마이너스 0.1이 있으니까 요거 하지 말고 복사로 합시다. 복사. MA 특성 복사로. 자,
여기 있는 공차를 여기다 갖다 붙여야지. 특성 공사를 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4.5는 플러스 공차는 안 됩니다. 플러스 공차는 안 되고 마이너스 공차만 허용할 수 있다. 네, 요거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뭐예요? 전체 길이. 전체 길이는 풀하고 공차 없죠. 네. 허당이니까. 이렇게 하면 전체 길이. 그렇죠? 쭉쭉쭉쭉쭉. 그럼 빠진 게 치수가 없나요? 여기도 다 했고 여기는 이제 기본 3이니까. 왜냐면 요 깊이가 3이잖아요. 기본 필렛 3이니까. 이건 어차피 주소로 끝날 거고. 목깎기는 제가 그때 0.5로 할까 하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1로 갔죠. 1로 갔으니까 1도 제 기본 주소에 이제 전체 주소에 나와 있는 거니까 상관없고. 여기 목깎기다 상세에다 표기해줬고.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울게요. 요거 설명하려고 남겨놓은 거였어요. 남겨놓은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선형용 기계도 기능사를 한다 그러면 치수 기입하고 일반 치수 공차, 그 다음에 끼워 맞춤 공차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상당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